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해답 찾았다. 2.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3. 삼성과의 뜻밖의 협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급 신형 천무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청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무장 헬기 라에서 발사하는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청검 지대지 미사일을 K-1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청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청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청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적외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 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완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완각 프리 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업데이트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청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 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 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 지형과 북한의 전파 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청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반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청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와 BMPT 터미네티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청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첨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이얹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K9, FAU-1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석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첨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첨검뿐만 아니라 현군 개량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첨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첨검뿐만 아니라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호평하며 여러 나라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의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의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형,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의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의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 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회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에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병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 이육경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 이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에서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전차, K전투기의 뒤를 이어 K미사일 역시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석유, 금수 조치는 12월에 전면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일 약 130만 배럴에 달하는 구대륙에 대한 원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판매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 인도, 터키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른 구매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업자들은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는 불편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으로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게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에 없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상의 구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메가톤급 딜을 걸어왔는데요. 내기의 대상은 바로 사할린입니다.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러시아가 판 뒤집기를 위해 한국에게 비장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데요. 대체 러시아는 한국에게 왜 사할린을 주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초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105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사할린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해 환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CO2 배출량을 현재의 55% 수준으로 낮춰야 하죠.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원자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프랑스 입장에선 원자로만 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독일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일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독일 GLS-은행은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 화석연료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프랑크푸르트 회사와 협약을 맺어 은행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직접 계산, 이를 반영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죠.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본디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에게 갑작스러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러시아에게 충격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자원의존국으로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러시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러시아는 자원 독점적 위치에서 많은 자원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바뀌면서 유럽이 화석 연료 탈피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둘러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죠.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역시 친환경 에너지 자원 탐색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죠.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 자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화석 연료와 달리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첫 탄소 수소 세계 생산성이 40-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2023년에 이르면 140만 톤 이상 수소 연료가 생산될 것으로 바라봤죠. 이 숫자는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수소 연료 시장은 러시아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기에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사할린의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규모 수소 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수소 연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지정학적 이유도 러시아가 사할린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수소 연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죠. 기술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고민에 들어갔죠. 그의 선택은 기술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 수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죠. 푸틴이 망설이지 않고 선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기가 되고 싶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펙터 알트마이어는 기자들 앞에서 수소 경제 분야에 있어 독일이 앞서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은 수소 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며 현재 1등 국가를 따라잡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순순히 시인했죠. 독일 장관이 부러워한 그 1등 국가가 한국은 놀랍게도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인데요. 한국은 일찍부터 대체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고민 중일 때 수소 분야에서 한 발 앞선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에서는 검증이 끝난 상태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소 산업 생태계를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인프라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도 한국이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싼 IX 퓨얼셀 퓨얼셀을 생산했고 수소트럭 액시언트 퓨얼셀 앵겐트 퓨얼셀 양산까지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시제품이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양산까지 마쳤습니다. 수소차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며 대표 수소차 넥소의 경우 올해 2021년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청정 수소 비중을 2050년 100%로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및 산업 공정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2050년까지는 2,000개 이상의 수소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수소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며 수소 클러스터를 이제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오버시즈 오버시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흘 이내 연간 3-10만 톤에 이르는 수소 생산단지를 이제 건립할 예정. 문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올라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않는 이들 회의론자들의 푸틴은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사할린 클러스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술은 아직 서구나 한국에도 밀리는 입장. 점유율을 러시아가 가져오려고 해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죠. 주도권 싸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푸틴은 특별한 제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할린을 한국에게 넘기는 대신 한국에게서 수소 기술을 이전받자는 계획이죠.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소를 제대로 활용할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할린 영토를 한국에게 넘기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클러스터를 완성. 이후 한국에게서 얻은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신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사할린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원하지 않게 한국인들이 사할린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 장소이죠. 사할린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국은 거부감 없이 사할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삼성물산과 효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등 주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알렉세이 체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한국의 수소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요 인사들 역시 회담에 참여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했다고 하죠. 탈탄소 경제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는 사할린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양이 많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들지 않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림수가 현실로 이뤄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생각 이상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할린 영토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원하는 천연에너지 선두를 탈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협조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본은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죠.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은 성화를 붙이는데 프로판가스 LPG가 아닌 수소로 불을 붙이면서 수소 선진국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일본의 수소 기술도 한국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드러낸 퍼포먼스입니다. 문제는 실속이 없는 퍼포먼스라는 점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요란레즈머 태즈를 떤다고 표현하며 현실은 수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현대차가 신형 넥소를 중심으로 수소차 선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차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며 체면치레만 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할린까지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쿠릴 열도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던 일본은 더욱 까다로운 상대인 한국과 추가적인 영토 분쟁에 들어가야 하죠. 최근 언론에서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의 LNG 운반선 계약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한국과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국에 기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은근슬쩍 러시아와 손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끈끈해 보였던 중러 동맹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형편없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공급한 반도체 중 불량이 속출하며 그 불량률이 40%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LNG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러시아가 위기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히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LNG선 수요 증가에 현재 만들고 있는 LNG선을 다른 나라에 팔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조선업계의 러시아 리스크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계약해둔 선박에 대한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조선사와의 계약이 줄줄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건은 계약 해지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에 이어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선주로부터 발주받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 처리하면서 러시아 리스크가 현실화됐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화폐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면서 중도금 납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제재 속되면서 나머지 물량도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삼성중공업도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계약에 대해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계약 해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붙이는 게 낫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는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쉐빙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삼성중공업이 5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된 쉐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쉐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은 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무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쉐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면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이요.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실적은 모두 22척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수주한 5척 가운데 2척은 인도를 완료했지만 아직 3척이 남아있으며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이 17척으로 현재 남아있는 물량만 20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한 협의 중이다라고 현 상황을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죠. 또한 조선 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량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이 이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록이 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선박 조립을 마쳤으나 수출 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지며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과의 LNG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국에 기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며 끈끈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LNG 수송 선박 건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한국의 건조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당시 러시아는 신형 LNG선 발주를 중국과 한국에 나누어서 맡겼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LNG선들이 여러 차례 고장을 반복하며 폐선까지 이르렀던 전례가 있음에도 러시아가 중국에 건조를 맡겼다는 건 순전히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은근슬쩍 러시아와 손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끈끈해 보였던 중러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했던 러시아가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러시아를 배신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 유럽에서 활동하며 각국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FBI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서방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러시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표방하면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스파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러시아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꼽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나와 그 불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래전부터 두 국가의 사이가 썩 좋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같은 공산당 국가였지만 각자 공산 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과거 소련 시절에는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양국 간 긴장이 극에 달했던 1969년에는 소련이 중국에 핵 공격을 계획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맞서 손을 잡았지만 소련의 부활을 꿈꾸며 주변국들을 다시 복속시키고자 하는 푸틴과 하나의 중국 1대1로를 통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은 결국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동맹국이기에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고민은 해결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바로 중국의 형편없는 기술력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반도체의 불량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현지 시간 영국의 기술 매체 더 레지스터는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에 공급한 반도체의 불량률이 1900%나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불량률은 2%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불량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는 불량률 2%만 돼도 제품 품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40%에 달하는 불량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불량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공장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반도체 실리콘 수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갑지 않습니다. 서방국의 제재로 인해 합법적인 공급망에 막힌 상황에서 회색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공급 속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매체 코메르산트에 의하면 경제 제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 더 레지스터는 중국이 러시아에 의도적으로 불량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방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이상 러시아는 중국이 아니면 반도체를 공급받을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의 사업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화웨이 러시아 일부 매장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달에는 일부 직원들을 중앙아시아로 재배치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LNG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러시아가 위기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LNG선 수요 증가에 현재 만들고 있는 LNG선을 다른 나라에 팔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와의 LNG선 계약 파기가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러시아와 LNG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LNG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과 7월에 계약한 러시아와의 LNG선 계약을 해지했던 한국조선해양은 러시아에 팔기로 했던 LNG선을 기존 계약 금액보다 3천억 원 받고 재계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밀려드는 LNG선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이기에 러시아와의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다른 나라에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며 한국 조선업의 수주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약 해지설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앞서 지급한 선도금을 이용해 선박 건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계약 해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떤 결정을 하든 칼자루는 우리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